예, 그럼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유권 파트는요, 우선 출제가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골고루 출제되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소유권의 개요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 제 221조에서는 소유권의 내용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한 권리가 있다. 많이 본 내용이죠? 사용, 수익, 처분. 그죠? 그리고 이제 211조에서는 특별한 뭐 내용은 없는데,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유권의 내용을 이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법률을 통해서 소유권을 구체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의 내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제한할 수 없는 그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소유니까 뭐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용 관련 법률이 있겠죠. 수용. 즉 수용이 공용징수라고 했죠. 공용징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법률에서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그죠?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의 대상이 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귀속을 시킵니다. 국가 소유로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해가지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건 아실 테고, 관념성, 소유권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했죠. 하지만 소유권은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꼭 사실상 지배가 없더라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대상 물건이 국내에 있는데 자기가 저 멀리 외국에 가 있어요. 외국에 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적입니다. 관념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요. 전면성. 전면성 뭘까요? 배웠죠? 소유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으뜸인 권리죠. 그래서 사용가치, 그 다음에 교환가치, 즉 사용수익 처분권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물권과의 차이죠. 제한물권은 그중 일부분을 받는 건데 소유권은 전면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혼인성, 사용수익 처분권의 원천이 되는 권리랍니다. 그리고 탄력성,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의 권능이 축소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렇게 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런데 이 권능의 일부를 제한물권을 설정해서 타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즉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을 설정해서 타인한테 이걸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권의 권한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사용수익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즉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러면 이 소유권의 범위가 전체 중에서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다시 볼까요?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의 권능은 축소되지만 제한물권이 소멸돼요. 기간이 끝나가지고 제한물권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되는 그 성격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항구성, 소유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다. 즉 항구적이다. 이 소리죠. 가볍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그러면 또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경계 이쪽을 봅시다. 토지 소유권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우리가 예전에 봤는데 토지는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죠? 토지는 1필지, 필지라는 단위를 씁니다. 필지. 그래서 이 필지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 등록관청에 등록, 즉 공적 장부의 기재,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장에 이렇게 기재됨으로써 이 1필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볼까요? 판례는 기출이 된 부분입니다. 지적공부에, 이 지적공부라는 건 뭘까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말하겠죠.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이 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서 특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금. 원칙. 다만, 이건 예외겠죠. 이제 예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럴 때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하여야 하나. 그렇죠? 이게 예외적인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볼까요?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도에 의해 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 기술적인 착오가 있다. 뭔가 기점을 잘못 선택했다. 그런 경우에는 현실의 경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잘못됐으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지적도상의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실 경계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후에 그런데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지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로 합의했답니다. 잘못된 건데, 즉 기점이 잘못됐다. 즉 기술적인 착오로 뭔가 잘못된 공적 장부예요. 공적 장부에 이제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토지라는 건 다 인접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토지를 보면 다 주변에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인접. 근데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랑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 공적 장부가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러면 합의를 하면 자기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지금 합의를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경계의, 즉 그때부터 지적공부상의 경계. 잘못된 경계지만 합의를 했으니까 토지의 범위가 특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 범위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토지예요, 토지. 지금 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서 문제된 물건 중에서 수목. 우리 수목 어떻게 했죠? 가장 원칙적인 게 수목이 어떤 형태였죠? 수목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나무들이 막 있다는 얘기죠. 지금 토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냥 수목은 토지의 일부라는 거죠.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토지예요. 토지 그냥. 그래서 만일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을이 이 수목까지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을이. 그래서 토지의 일부인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목. 또 뭐가 있죠?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수목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수목을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별개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목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임목이. 명의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수목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수목 봅시다. 수목은 공시 방법을 갖춘 수목과
공시 방법을 갖추지 못한 수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역의 경우에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고요. 공시 방법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수목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거래되면 수목도 같이 처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거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농작물도 배웠죠? 농작물은 누구 소유?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에 식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번엔 수목이 아니라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근데 이 토지는 갑소유고, 이 농작물은 을이 재배를 했어요. 갑이 근데 이제 이걸 나 토지 팔을래 가지고 병한테 팔았습니다. 토지가 넘어갔어요. 토지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현재 농작물 소유자 누구죠? 을입니다. 그래서 병이 갑자기 내가 소유권 받았으니까 내가 심지도 않은 배추 같은 게 심어져 있네 가지고 이렇게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병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손괴를 한 거죠. 손괴를 한 겁니다. 손괴. 그래서 우리 형법상으로는 이게 손괴죄가 됩니다. 손괴죄가. 타인 소유물이니까. 아시겠죠? 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경작물은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받고 지하수 봅시다. 지하수는 자연석, 같은 성질인데 토지 밑에 있죠, 지하수. 그리고 자연석은 토지에 그냥 어떻게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은 둘 다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수목이나 지하수나 자연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그냥 일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수목은 따로 공시할 만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시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독립한 거래 객체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수와 자연석은 둘 다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많이 풀면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판례를 본 게 있어요. 온천수 관습상의 물건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그 판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처음 보는데 석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자연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불상처럼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 가보셨죠? 다 경주 뭐 남산 여기 보면 돌에 막 그 석불 같은 게 막 조각이 된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이 석불을 소유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다 봤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 범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소유권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봅시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이게 택지라고 합시다. 주택을 건설하는 뭐 토지, 택지라고 합시다. 근데 이 택지에 다른 데로 나갈 만한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전부를 다 택지로 사용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을 공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다녀도 상관없는 토지, 그죠? 공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 택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 내인데 배타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수익한 것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 포기. 배타적, 전면적 이 사용 수익을 포기한 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왜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통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 통행을 위해서 그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타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익을 포기한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지금 이 얘기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1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택지를 만드는 중이에요. 택지. 그래서 분양하면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개설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들, 자기가 토지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행정청이 위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서 보면 그 부분에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놨던 이 부분에 행정청이 그래 보니까 여기에 막 집이 이제 들어서 있네. 집이 들어섰어요. 택지 분양을 다 끝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행정청이 그래 이제는 정식적인 도로, 그러니까 정식 도로를 깔아야겠다고 하죠. 이 부분을 좀 넓혀서 포장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이 택지 소유자가 막 갑이라고 해서요. 갑의 소유권을 행정청이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그 도로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내 땅인데 왜 네가 이렇게 전혀 어떤 이렇게 보상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은 어차피 네가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거지 오히려 이 도로를 깔아줬던 이 행정관청한테 감사할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2번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즉 그냥 도로를 깔았다 토지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답니다. 왜? 어차피 그 부분은 자기가 배타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 영구적 포기,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세적 영구적 포기, 이거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일 처음부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가지고 물권 법정주의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대세적 영구적, 자기가 그 토지 소유자인데, 그 부분의 소유자인데 이걸 완전히 이제 이 땅 내 땅 아니야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의 소유이긴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대세적 영구적 포기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주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2번 볼까요? 토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죠. 이제는 토지 상태가 변경이 돼가지고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포기해가지고 도로를 사용했는데 그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났다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과거에 자기가 깔아놨던 그 도로 있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는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런 사정 변경이 있을 때부터는 다시 사용 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그러면 상린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상린관계가
뭐 특별한 논리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출제 빈도를 보면 한 3, 4년에 한 번? 뭐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파트라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논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그냥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건너뛰느냐? 그건 아닙니다.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물론 우리 시험이 이제 절대평가라서 60점 이상 이면 이제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정말 나중에 시간이 없다, 막판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안 나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넘겨뛸 수는 있어요. 그건 본인의 어떤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강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커버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연습 봅시다. 상린관계 볼까요? 서로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민법 규정을 상린관계 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상린관계, 그러면 한자를 볼까요? 이게 서로 상자죠? 서로 상. 이 린. 이웃 린입니다. 서로 이웃인 토지예요. 서로 이웃인 토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서로 이웃인데 이웃이기 때문에 친할 수도 있지만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을 우리 민법 규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인 사람들. 근데 이웃인데 소유자만 이웃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면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라서 소유권에서 규정된 상린관계 규정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을 하고 있고 토지 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약에 중요하다면 지금 이 내용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냥 불법 점유자. 이런 사람한테도 불법 점유했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어차피 이웃이니까 상린관계 규정 적용하자. 이게 불법 점유자한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뭐 지문에 그냥 쉽게 뜰 수 있는 정도의 지문입니다. 왜? 불법 점유자한테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상린관계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가 파생되기도 하는데 이를 상린권이라고 한답니다.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며 독립적인 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등기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상린관계 규정에 제일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한번 볼까요? 뭐 어차피 곧 나오는데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토지가 그림을 이게 토지인데 이게 이제 갑의 토지예요. 그런데 다 여기가 무슨 다른 사람들 다 있어요. 이게 다 뭐 A, B, C, D, E, F, G 한마디로 막힌 토지예요. 막힌 토지. 뭐 이걸 맹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여기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쪽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도로라고 봅시다. 도로. 그러면 자기가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주변이 남의 땅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남의 땅에 그 둘러싸인 이 토지를 완전히 이용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주의 토지에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보면 이 갑이라는 소유자가 아니면 이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를 임차받았거나 지상권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어야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냥 소유권 또는 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냥 부속된 권리입니다. 부속된 권리. 부속 권리지 독립된 권리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권리가 아니니까 등기 못 하겠죠. 등기가 우리가 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등기 내용을 본 적도 없을 테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 상린관계 규정이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전부를 다 그렇게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왜 그렇죠? 이웃 간에 무슨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서 다른 내용의 약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상린관계 규정상에 거리 확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 건축 시에는 거리를 얼마큼 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상린관계 규정에. 그리고 지하시설을 설치를 한답니다. 지하에 뭘 파가지고 거기에 뭘 넣는다거나 이럴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지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시설을 설치를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상린관계 규정에 이런 규정조차도 성질을 임의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시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다면 그 거리를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상린관계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예, 임의 규정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판례를 제가 밑에 실어놨어요. 볼까요?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 242조 규정이 뭐냐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입니다. 인접하여 있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가 있습니다. 법정 거리를 두지 않기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정 거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돌아 하는 상린관계 규정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거리를 두지 않기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합의가 있다면 법정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 건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워낙 옛날 판례이긴 하지만 62년도 판례이긴 하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번 볼까요? 지하시설 설치 시 경기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244조인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즉 임의 규정이라서 다른 내용의 당사자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럼 어떤 상린관계 규정이 쭉 나오는데 분류를 다 해놨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도 또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목차를 해가지고 쭉 했는데 같은 중요도로 보시면 안 돼요. 특정 부분이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특정 부분은 좀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파트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인지사용 청구권 216조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그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제 줄을 이렇게 쳐놓은 것은 이 조문에 있어서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에 대해서 줄을 쓴 거예요. 이항 볼까요? 전화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막 굳이 설명을 특별히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이 없는데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형법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죠? 주거 침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거에 들어갈 때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항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상린관계 규정을 보면 서로 이웃인 토지들 간의 어떤 문제잖아요. 주로 지금 이런 게. 근데 그러면 피해를 보는 쪽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이 인지사용 청구권, 이 216조만 봤을 때 자기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막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보는 그 토지가 옆집 토지가 피해를 본다는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가 있으면 보상. 그래서 우리 상린관계 규정은 이렇게 손해가 있으면 보상이 원칙이에요. 보상이 원칙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요. 218조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항 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도, 소수관, 뭐 아무튼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사람 살면서 수도, 뭐 가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설할 수 있게 인지 주변 토지에서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시설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무조건 손해는 가장 적은 대로 해야겠죠. 그죠? 시설할 때. 그리고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손해가 나면. 그리고 2항 볼까요?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 변경이 있는 때 타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지금까지 이득을 본 사람이 계속 부담을 해야겠죠. 시설 변경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린관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법조문 위주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판례는 봅시다. 판례. 이 판례가 출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도등 시설권은 법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죠. 왜 그러죠? 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수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준다고 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기본시설이에요. 기본시설. 그래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이때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아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도 같은 것은 기본이니까 승낙 없어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생활방해 금지 봅시다. 이 생활방해 금지는 판례가 더 중요해요. 전문보다도 판례가 더 중요한 그 영역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217조 봅시다.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조금 애매하게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연기가 난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발생을 하면, 그죠? 뭐 사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얘기지만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아파트 간의 층간 소음 이런 문제 많이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조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 봅시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때는 또 이때는 인용, 참아라. 참는 거예요. 참을 인자죠. 참는 것. 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때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사용하지, 이런 경우에는 참는 게 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7조에 주의할 점 써갖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불가양물이 뭐죠? 이게 할 수 없다. 불가, 양물. 이 양이 뭐죠? 양이에요. 양. 우리가 질과 양 하잖아요. 이때 아무튼 양적으로 셀 수 없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애매한 거잖아요. 매연, 열기체. 양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 지금 217조를 뒀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양물이니까 인접지에 또 이건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 즉 상린관계 규정을 보고 있잖아요. 주로 이웃토지랑의 게 문제인데 이 217조는 퍼져나가는 거죠. 매연 같은 거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접지일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수인 의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판례가 그 밑에 있습니다. 판례를 볼까요? 이 판례는 유명한 판례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신축행위, 건물을 졌어요. 신축행위가 위법한 가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1조의 방해 정도. 1조 방해가 뭐죠? 태양이 얼마만큼, 그 햇빛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햇빛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1조 방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야지 위법한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안 넘으면 위법하다고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법 이런 규정에 1조 방해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이 법이, 건축법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판단 자료는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얘 내가 공법적인 사항을 잘 지켰어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조 방해가 심하게 된대요. 공법적 규제를 지켰는데도 심하게 나왔어요. 그 1조 방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어요. 지켰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네요. 조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록을 해두셔야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 법이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지금 이 공법은 부동산 공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공적 영역을 다루는 법이 있고 사적 영역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우리 민법은 사적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건축법 이것은 사적 영역보다도 이 공적 영역에 가깝습니다. 공적 영역에 적합한데 이 사적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 뭐 위법행위다, 피해보는 것은, 피해 이런 것은 사적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규제 역시 중요한 자료긴 자료래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공법적인 거 참 중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 자료가 돼. 하지만 수인 한도를 크게 넘어버리면 위법행위로는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법적인 것도 무시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 피해를 본 사람한테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과를 내준다 이 소리예요. 네, 2번 볼까요?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에 이 아파트 옆에 대학이 있었어요. 상당히 큰 종합대학입니다. 대학의 경관 조명이 훼손되고 교육 환경이 저해되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사회통일상 수준할 정도를 넘는 방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죠? 인정이 되면 이때는 이 217조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진행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학이 이렇게 옆에 있었고요. 이게 서울 이렇게 신촌에 있는 그 여대입니다. 여대. 서울 신촌 쪽에 있는 여대인데, 이 옆에 이렇게 24층, 아주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건물이에요. 지금 판례가 95년도 판례죠. 그 당시에는 24층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1조권의 침해가 올 수도 있고, 이 24층 하면 다 옆에 있는 뭐 실험하는 것도 다 지켜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 한참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공사 중지를 청구를 했어요. 공사 중지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 건설사에 공사 중지를 청구를 했는데, 이 대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217조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설령 지금 217조는 불가약물이라고 하죠. 불가약물, 즉 셀 수 없는 물건. 그래서 꼭 지금 이렇게 불가약물적인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약물에 해당하는지를 떠나서 그건 내가 판단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떠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대학도 어떻게 보면 소유권,
있죠. 무슨 뭐 학교 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유권, 그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에 방해가 된다. 이게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꼭 이 상린관계 파트에서 이렇게 꼭 언급되는 판례는 아닌데, 방해가 있다면 방해 제거 또는 현재 방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해당하지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방해 제거 예방, 즉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봅시다. 그리고 3번. 연립주택의 전면이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에 뭐가 먼저 지금 건축이 됐죠? 지금 연립주택이 먼저 건축이 된 거예요. 상당 기간 지난 후에 병원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립주택 부지와 병원 부지 간에 차면시설 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근데 건축되었는데 이 부지 간에 차면시설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면이 뭐죠? 뭔가 이렇게 서로 너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시설 말하는 겁니다. 막는 시설. 차면 시설 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2m에 미치지 못해요. 누가 좀 더 잘못한 것 같죠? 병원이 좀 잘못한 거죠. 왜 그러죠? 병원이 나중에 세워졌어요. 나중에 충분히 자기가 여기 앞에 연립주택이 있네. 병원 측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차면시설 의무 있는 거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이 병원이 그걸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연립주택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생활이 완전히 다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병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공익시설이야. 우리 병원 없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막 자기가 공익적이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주장을 했어요.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생활 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은, 니네들이 충분히 이거 설계도 같은 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추어 볼 때 의료보험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발생한 생활 방해는 수인 한도를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고 본 겁니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 4번을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이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상린관계 규정 쪽에서는. 219조 한번 봅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대요. 아까 그림 그렸죠? 완전 막힌 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토지 소유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대요. 공로. 공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겠죠? 같이 사용하는 도로. 같이 사용하는 도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나간대요. 그런 경우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개설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그렇죠, 손해는 가장 적은, 이건 모든 상린관계 규정에서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손해가 가장 적은 데를 택하라.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이양 볼까요?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보상, 이게 원칙입니다. 손해보상이 원칙인 거예요. 손해 나면 손해보상해야 합니다. 220조 봅시다. 근데 220조는 조금 다른 원리가 적용이 돼요.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대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때는 무상이랍니다. 그리고 2항까지 같이 볼게요.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답니다. 그러니까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에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요. 이게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이게 전체고, 이게 지금 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로가.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분할됐습니다. 이렇게 큰 토지가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해봅시다. A는 문제 없죠. A는 도로에 붙은 토지예요. 문제 없습니다. 지금 쪼개졌어요. 이렇게 쪼개졌어요. 근데 B, 이 주변에 다 지금 막힌 거예요. 지금 막힌 상황이에요. 갑자기 공로에 출발할 만한 방법이 사라졌어요. 지금 사라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할할 때는. 그러니까 분할은 어떻게 보면 이 큰 토지 소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나눠놓고 갑자기 주의토지 통행권 얘기를 하면서 B한테 B 토지를 팔았어요. 만약에 그 토지 소유자가 팔았어요. 너 내 토지 이용하려면 돈 내야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분할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죠. 일부를 이번엔 나눠가지고 팔았다는 얘기. 이거 좀 똑같은 얘기예요. 팔았어요. 이 B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당연하게 이 경우에도 기존 소유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것을 사용할 걸 승낙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무상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인데 이렇게 그 토지가 쪼개졌다거나 토지가 쪼개져 가지고 팔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219조에서 주의점. 이것은 이제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유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데 유상이 원칙인데 손해보상을 하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유상이 원칙인데 이 손해보상을 하지 않고 통행을 계속 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통행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통행권 소멸돼. 그러니까 더 이상 통행권 없어. 이게 아닌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 토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통행할 만한 토지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안 줬구나 하면서 그걸 이렇게 따로 청구를 하는 거지 통행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무상? 토지 분할, 일부 양도 이런 경우에는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문에 나오죠. 통행뿐만 아니라 통행로 개설도 가능해요. 좀 적극적인 성격이죠. 아무튼 맹지의 어떤 그 이용 가치를 좀 늘려보자 이런 아주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건 4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인 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쭉 나와요. 판례에서 이제 시험들이 주로 나옵니다. 판례 1번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여야겠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의 이득을 보는 사람이 통행권자죠. 그 사람이 당연하게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 소유자예요, 소유자.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인 의무를 부담하죠. 그죠? 통행지 소유자가 막 알아서 내가 이렇게 통행지를 네 통행을 위해서 내가 내 토지를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소극적 의무. 그죠? 이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소유자는 소극적으로 그냥 그래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통로 개설 등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그 사람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는.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까지 했대요. 이러면 안 되겠죠.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는 경우에 갑자기 담장을 설치를 했대요. 이런 경우에는 철거 의무는 부담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번 맞고 1-1번 봅시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통행권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통행권에 방해가 되면 철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담장이 당초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도 그 철거 의무에는 영향이 없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2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번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게 법조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하는 거지, 이미 통로가 있대요.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게 더 편리하대요. 그렇다고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2-1번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료를 정하는 거 아니다. 현재 토지 용법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우, 내가 말이야, 이 현재 한 5년 후에 이 현재 내 토지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그 통행할 만한 통행로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겠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기출되는 내용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2-2번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있는데, 아까 방금 비교를 해서 봐요.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없는 경우. 근데 있어요. 지금 기존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 토지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정을 해주자. 응? 아시겠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다 판례들이 상황에 맞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됐네요. 그리고 2-3번 볼까요?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어야겠죠. 요즘 뭐 자동차는 필수 물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94년도 판례니까 3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인 경우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그때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는 자동차까지 이렇게 필요하겠어? 이렇게 했지만, 근데 요즘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통행로에 자동차 정도는 다닐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30년 전 판례니까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봅시다. 계속 2-3번 봅시다.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통로 포장 허용된답니다. 포장도 허용된다. 3번 볼까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됐습니다. 토지 일부 양도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무상이 원칙인 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에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죠? 일부 양도나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내에서 해결하라는 소리예요. 그 토지 내에서 해결하지 다른 토지에 갑자기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분할 또는 일부 양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통행권이 막힌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이쪽으로 통행권을 내야지,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 이쪽에 또 가깝게 더 가깝게 여기 이제 막혀 있는 이제 이렇게 다른 토지로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이쪽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을 주장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인정되지 아니하며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를 함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구성된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의 양도, 이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큰 토지가 하나의 토지죠. 지금 하나의 토지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눠진 경우를 지금 봤죠. 그런데 꼭 그 경우만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부 양도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필의 토지가 있어요. 여러 필의. 이게 각 A 토지, 각각의 필지로 구성된 토지입니다. D 토지가 있어요. 있는데 부자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A, B, C, D 토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D 토지가 공로에 통하는 토지가 아니랍니다. 공로에 통하는 토지가 아니래요. 이런 경우에 이 갑이 이 D 토지만 팔았어요. 일단의 토지, 수필의 토지로 구성된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본래는 이 갑이 전체를 다 소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현재 이제 다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 내 토지 하면서 다 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존에 이용을 했을 텐데 갑자기 D만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하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해줘야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부 양도 분할, 그 전체로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양도나 분할된 거랑 이렇게 각각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수필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판 경우랑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부 양도 분할로 인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 얘기를 지금 그 판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판례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큰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구성된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본래는 그 모든 필지의 토지가 다 그냥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중 일부가 양도돼 가지고 통행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그리고 이제 3-1번 봅시다. 3-1번 보면 토지 매수 시 통로 부분은 주의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이 제공된 사실을 용인된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라면 소유자가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에 대해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무슨 얘기죠? 무상으로 지금 제공됐대요. 지금 무상으로 지금 제공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금 이렇게 다 막혀 있는 토지인데 이렇게 해서 봅시다. 이렇게 지금 여기 도로예요. 도로인데 지금 이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습니다. B 토지가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행권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B 토지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A 토지의 소유자가 이걸로 써볼까요? 갑이었습니다. 갑이었는데 팔았어요. 을. 그리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을 현재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당시에 무상으로 협의를 했어요. 가능하죠? 꼭 무상이 방금 말처럼 일부 양도 분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통행료 안 받겠다 이렇게 소유자끼리 합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합의를 하자. 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B토지 소유자 병이라고 해볼까요? 병이. 근데 팔았는데 이 을이 갑자기 병한테 통행료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행료 줘야지. 근데 이 을이 이 살 때부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구나. 이걸 다 아는 상태에서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소유자가 돼가지고 이거 무상으로 했던 거 내가 다 돈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 신의칙의 관념상, 즉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좀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통행 요청을 하는 게. 아시겠죠? 그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봤죠? 3-2번 봅시다. 토지 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를 했답니다. 주의 토지의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갑자기 본래는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본래는 공로에 출마하는 그 통행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통행로를 막고 자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딴 사람 토지를 갑자기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까지 인정을 해주면 그 주의 토지 소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이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까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3번 무상주의 통행권은 토지의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제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봅시다.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의 통행권에 기하여 통례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지금 일부 양도 무상통행권이라고 합시다. 무상통행권. 일부 양도 분할에서 나오죠. 그래서 큰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딱 됐어요. 그래서 A 토지, B 토지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이 갑을이 이제 각각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 갑을 간에는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죠? 이게 나눠가지고 했을 때는. 근데 이게 무상인 것은 이 둘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왜?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만 무상이 된다고 했죠. 일부 양도 분할의 경우에는 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상인 상태에서 이제 이 B토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어요. 병이 무상을 주장을 해요. 무상이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갑한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상이 원칙인 일부 양도 분할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승계됐을 경우에는 원칙인,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의 원칙인 유상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상이 예외적인 경우였구나. 그래서 병이 이걸 특정 승계인, 병은 특정 승계인이죠. 특정 승계인은 다시 유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번 봅시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등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건축 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북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공법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일 텐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가, 대지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질 수 있는 토지잖아요. 그죠? 대지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그죠? 도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규정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줘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낼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건축 허가가. 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건축법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에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도로에 접하지 않느냐는 토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매도인이, 알아서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당연히 없겠죠. 그것은 산 사람이 알아서 그걸, 이렇게 되면, 도로에, 접할 이만큼의 어떤, 일정, 미터가 있잖아요. 몇 미터 정도는 확보를 해라.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아시겠죠? 꼭 이런 공법상, 부동산 공법상 이 법규를 100% 막 다 신뢰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도 당연히 이렇게 적용돼야지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별개의 법입니다, 지금. 5번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계속 수인을 했죠. 참아줬죠. 그래.
필요하겠지 했는데 공로가 개설이 됐대요.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사라지는 게 이치에 맞겠죠? 그래서 소멸을 합니다. 기출이 된 파트네요. 5-1번 봅시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은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지역권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지역권 곧 배울 텐데요. 이게 물권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죠. 지역권이 뭐냐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다른 그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도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거 용익물권 중에 그 하나입니다. 지역권. 근데 지역권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맺어져.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는데 계약을 하면서 내가 네 토지 중에 이 부분을 이용하겠다.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딱 확정이 됩니다. 지역권은 확정이 되지만 지금 성격이 비슷하죠. 주의토지 통행권도.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라서 성격은 비슷해요. 근데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 규정에서 나오는 권리고 계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지역권은 계약을 통해서 맺어지니까 장소가 특정이 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다른 토지가 생겼다거나 다른 그 통행로가 생겼다 그러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역권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고요. 6번 볼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자에 대하여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겠죠. 주의토지 통행권의 대상이 되는 그 통행로가 통행로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구 소유죠? 그 통행로 소유자의 그 토지의 소유권자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이 통행지 소유자가 딱 봤더니 통행권자가 그 토지를 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대요. 통행만 하면 됐지 거기를 완전히 뭐 자기 토지인 양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통행지인도 구할 수 있겠죠. 자기 소유권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이 방해가 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할 수 있는데 쭉 더 봅시다.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더라도 통로에 대해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지 않대요. 통행권자가 그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통행권자가 적법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의토지 통행권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시설 및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배제를 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통행권자가 그 통행권 개설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그 주의토지 통행권 소유자가 통행로 소유자가 이를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번 볼까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손해보상을 해야죠. 서로 손해보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행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한테 그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는 자한테는 소유자가 보상 청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자한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다 봤어요. 이제 지금 상린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의토지 통행권을 봤는데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판례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틈틈이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보려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